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와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던 박용훈 원장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달 남짓인데. 네. 네, 뭐 이런저런 물어볼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네, 오늘 다 대답을 해주고 가실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또 요요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요요 정복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요요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리셋 클리닉이라고 그런 이제 관리해 주시는 곳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특히나 지금 여름철이 다가왔잖아요. 그 요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일단 요요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 한두 번은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좀 구분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빠졌던 체중이 다이어트를 끝낸과 동시에 바로 찌는 게 요요예요. 근데 그래도 그럭저럭 한 6개월, 1년, 2년 잘 유지하다가 다시 쪘다. 그거는 요요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도 재발을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고혈압 같은 경우도 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리지만 또 약을 끊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을 잘해도 또 다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중도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쭉 관찰을 해봤더니 6개월 후에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초기 체중의 한 10% 이상으로 감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6개월 후에 봤더니 그 중에 50%가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고 3년이 지나니까 95%가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빼자마자 바로 찌는 것은 요요지만 체중은 언제든지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이제 왜 요요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자,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에어컨을 키잖아요. 그러면 실내 온도를 예를 들어서 24도로 맞춰놓고 싶으면 24도에 세팅을 시켜놓으면 실내 온도가 26도, 27도로 올라가면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온도를 낮추게 되고 또 24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에어컨이 바람이 딱 멈추면서 다시 온도를 높이겠죠. 네. 그래서 에어컨이 알아서 실내 온도를 24도로 맞춰준다는 거죠. 실내 온도를 24도로 맞춰놓고 나는 이거 더우니까 20도로 낮출래 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거기서 부채질을 한들 실내 온도가 20도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실내 온도를 20도로 떨어뜨리려면 그 에어컨의 온도를 24도에서 다시 20도로 세팅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20살 때에는 60kg이었어요. 그게 내 뇌에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세팅이 흔들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체중이 80kg로 늘었어요. 근데 내 몸은 80kg을 자기 체중으로 세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팅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나 예전에 60kg이었으니까 그 체중으로 돌아갈래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을 아무리 노력해서 줄인들 결국은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게 요요예요. 근데 세팅 자체를 끄집어내리게 되면 네. 뇌에서 내 체중이 80kg라고 세팅이 돼 있던 것을 그 세팅 자체를 끄집어내려서 65kg로 세팅을 맞춰놨다면 그 다음에는 65kg을 내 체중이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65kg였던 사람과 네. 내 체중이 80kg까지 늘었다가 65kg로 줄어든 사람과는 몸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65kg였던 사람은 계속 65kg을 유지하기가 쉽지만 네. 80kg까지 늘었다가 65kg으로 떨어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체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마치 혈압이 계속 정상 혈압을 유지했던 사람은 알아서 혈압이 정상 유지가 되겠지만 혈압이 160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어쨌든 약을 썼던 식이 조절로 혈압을 떨어뜨렸을 때 평생 120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다시 16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쉽게는 저희는 사실 뭐 1년이 지났건 2년이 지났건 뭐 내가 예전에 요만큼 감량을 했는데 요게 다시 돌아갔어. 그러면 나 요요가 왔나 봐. 이렇게 이제 쉽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보면 요요가 오는 원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 좀 약간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먹는 거는 새끼 똑같이 다 챙겨 먹고 뭐 오히려 좀 덜 먹었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체중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던가. 근데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저는 사실 뭐 찌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운동을 안 해도 찌지 않다가 갑자기 6개월이 지나면서 야금야금 찌더니 다시 원상복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응들이 보통 많이 나타나나요? 자, 일단 정상 체중인 사람과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과 두 사람 중에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많이 나가는 사람 많이 네, 먹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나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나 섭취 칼로리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내 몸의 세팅이 뭐 50kg에서 65kg가 되더라도 세팅이 바뀌는 기간 동안에는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일단 바뀌어서 그 체중을 유지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많이 안 먹어도 그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적게 먹어도 안 떨어져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우리 생각해 보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기는 하루 세 끼 다 기숙사에서 밥이 나오고 네. 걔네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공부하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뚱뚱한 애들은 여전히 뚱뚱하고 마른 애들은 여전히 말라 있어요. 뭐 무슨 메뉴가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든 적게 나가는 사람이든 그냥 안정기로 그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섭취량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살이 찌려고 작정했을 때 내 네. 몸이 본능적으로 지방이 부족하네 더 만들어야지라고 이렇게 세팅이 고장 났을 때 그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평소 먹는 정도의 양을 먹는데도 배가 안 차고 허전하고 배가 고파져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 많이 와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잘못된 편견이고 대신에 내가 살이 찌려고 마음 먹으면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요 얘기로 들어가 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 몸이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많이 먹게 만들어서 체중이 이제 세팅이 그 원하는 세팅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에서는 65kg이 자기 체중으로 세팅을 다시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데 네. 나는 50kg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했어요. 네. 그럴 때에 무조건 식사량을 엄청 줄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지방을 그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출을 아껴요. 곧바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살을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몸은 가짜 피로감을 내보내요. 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몸이 피로하게 만들고 아예 운동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왜? 아껴야지. 지방이 빠져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운동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연예인들처럼 화보를 찍거나 무슨 뭐 어쨌든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된다. 그런 동기가 있으면 운동을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네.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딱 멈추죠. 네네.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식사량도 늘어나고 지방을 점점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요요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요를 좀 억제하거나 막거나 하려면은 결국은 식단이건 운동이건 좀 꾸준한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꾸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멀쩡하게 자기 체중을 잘 유지했던 내 몸의 세팅이 네. 갑자기 왜 세팅이 올라가 가지고 내 몸이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더 먹으려고 하지? 하는 원인을 찾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세팅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거꾸로 체중을 줄이려고 하면 네. 이 세팅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체중은 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의지력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네. 예, 내가 식사량을 줄이는 순간 동시에 내 몸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것을 떨어뜨리지 마 다시 올려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럼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물론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몸이 힘들어서 운동을 못하죠. 그래서 식사 조절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왜 내 몸의 세팅이 계속 올라가는지 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병원 이름을 리셋 클리닉이라고 지은 이유도 네. 리셋이라는 게 셋 포인트를 리세팅하자는 네. 의미거든요. 자, 올라가 있는 셋 포인트 자체를 끄집어 내려야 알아서 내 몸이 지방을 내놓는 거지. 세팅은 올라가 있는데 나는 기를 쓰고 살을 빼야 돼. 저녁 굶어야 돼. 하루 2끼만 먹어야지. 밥은 3분의 1공기만 먹어야지. 이런다고 이 세팅이 내려가냐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클리닉에서 많은 이렇게 뭐 환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봤을 때 주로 세팅이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고 내가 자꾸 음식물을 찾게 되는 원인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여러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있었나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자, 최근 3개월 동안 체중이 그럭저럭 유지가 됐느냐 아니면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유지가 됐다면 내 몸은 세팅을 거기에 딱 맞춘 거예요. 예. 그런데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면 내 몸이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세팅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빼기가 힘들어요. 왜? 몸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되돌리려면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팅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런데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간다 그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내 몸은 당이 떨어지는 거를 못 참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자꾸 찾는다 그랬고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내 몸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추가적으로 더 먹게 되면 그래서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조절 기능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흔들리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자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찌는 것이 아니고 네. 내 몸이 편안할 때에는 어쩌다 한번 과자를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근데 내가 뭔가 지금 스트레스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고 괜히 우울해지고 우울해져서 배고프지도 않는데 허전한 느낌에 초콜릿에 손이 가고 과자에 손이 가요. 맞아요. 그러면 세팅이 망가지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팅을 올린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탄수화물에 손이 가는 그런 습관을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지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자, 너 살쪘으니까 1200칼로리 식단표대로 먹어. 하면 그 사람의 세팅이 바뀌겠냐는 거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더 가중이 되죠. 네. 그러니까 자, 이 스트레스 때문에 탄수화물에 탐닉하게 됐는데 너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못 먹게 하면 하루 이틀은 참지만 그다음에 뇌에서 나 우울해 죽겠는데 지금 세로토닌을 높이려면 저거 먹어야 되는데 나 못 참아.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래. 그리고선 결국 먹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한 사이클을 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무조건 과자 끊어야 돼 하면 결국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잘못된 다이어트인 거죠. 그러면은 일단 그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다이어트가. 근데 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포인트는 소식이에요. 적게 먹는 거. 어찌됐건 내가 먹는 거보다 섭취량을 확 줄인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러면 누구나 다 빠질 것 안 같아요. 빠지죠. 안 빠지죠. 일단 그러면 초반에는 100% 요요가 생기죠.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자, 내가 식사량을 줄이면 이제 배고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내가 배고프다라는 느낌은 내 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내가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왜 요만큼밖에 안 보냈어? 라는 신호예요. 근데 그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 나 그래도 이거밖에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내 몸은 아니 수입을 한 달에 5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네. 200만 원밖에 안 보내? 그럼 나 지출 아낄래. 가정부 내보내고 나 뭐 아껴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적게 들어와도 내 몸이 적게 쓰면 지방이 나가냐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수록 내 몸은
이거 자칫 수입이 안 들어와서 우리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는 걸 비상식량인 지방을 더 아껴야지 하고 지방을 안 내놓고 수분하고 근육만 자꾸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요요가 생기는 거예요. 요요가 생기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살을 뺄 때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근육이 빠지게 되면 몸은 더 극도로 긴장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방을 더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이 찌면 체중은 원래 체중이랑 똑같이 가더라도 근육은 더 빠져 있고 지방은 더 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요요 없는 식단을 좀 얘기를 해달라 이제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급하니까 일단은 먼저 먹는 것부터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 3일 지나면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밤에 이제 뭐 통닭이니 족발이니 막 시켜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또 다음날 엄청 회의에 빠져. 그 내가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냐 됐다 뭐 이러시는데 요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게 약간 든든하게 뭔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식단 이런 것들 좀 일단은 내 몸을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몸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망가진 몸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요구하는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이거를 고루고루 줘야 몸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갖다 주네 하고 긴장을 풀 거 아니에요. 긴장을 풀어야 비상식량을 내놓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얻으려면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고루고루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칼로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는 거야. 내 몸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필요한 영양소를 다 얻어야 되는데 다 얻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 얻으려고 하니 칼로리를 낮출 수가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영양제의 형태로 먹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내 몸에서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충분하게 주는 거예요. 야, 이만큼 여분으로 주니까 너 이러면은 긴장할 필요 없잖아. 대신에 우리가 보통 살이 그러니까 체중이 정상이었던 사람이 세팅이 올라오면서 살이 찔 때 그 사람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단백질 섭취는 별 변화가 없는데 탄수화물하고 지방 섭취가 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체중을 줄이려면 단백질은 유지하면서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자, 우리 몸은 지방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탄수화물은 현금, 지방은 은행 예금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을 우선적으로 썼다가 현금이 떨어지면 예금을 끄집어 쓰겠죠. 이게 네. 정상적인 몸이에요. 네. 그런데 뚱뚱한 사람들은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기 있기 때문에 예금을 안 내놔요. 안 내놓으면 계속 탄수화물만 찾는데 자, 살을 빼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예금을 끄집어 쓰는 게 아니라 세간을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바꿔서 써요. 그게 뭐냐면 근육 단백질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근육 단백질을 끄집어서 얘를 탄수화물로 바꿔서 써요. 지방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의 몸은 건강한 사람들의 몸과 이렇게 그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근육만 빠져요. 지방을 아끼려 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지방은 안 나오니까 현금은 줄이고 대신에 세간을 팔아 쓴다면 단백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몸이 어쩔 수 없이 예금을 끄집었을 때까지.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할 때에는 초기에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그 제한한 만큼 단백질을 더 챙겨 먹어야 돼요. 여기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 전제가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은 네. 영양제 형태로 깔아주고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단백질을 음식을 통해서 먹어주고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근육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빨리 줘.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단백질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마음껏 못 먹어요, 배불러서. 자, 케이크는 네.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닭가슴살 많이 못 먹어요. 맞아요. 퍽퍽하잖아요. 네, 한계가 있거든. 네. 근데 단백질은 많이 못 먹지만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못 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그 포만감 이상으로 쾌감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을 챙겨 먹게 되면 배가 부르니까 몸이 배고픈 신호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는 영양제 형태로 다 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몸이 긴장을 하지 않으니까 몸이 눈치채지 못하게 세팅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세팅이 낮아져야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영양제를 저는 사실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뭐 공복에 종합 비타민이랑 뭐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공복에 먹었더니 약간 그때 먹는 것보다 저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기 직전쯤에 그때쯤 먹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종합 비타민이나 뭐 이런 걸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기분 탓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은 과연 공복에 먹는 게 좋은지 이런 영양제들은 아니면은 뭐 언제 먹어도 무관한 건지. 일단 이제 사실은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데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네. 아마 저는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네. 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옳고 뭐 그분이 옳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네. 저는 지금 비만 치료만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고 제 이제까지의 경험과 제가 가진 지식으로 볼 때에 영양제를 반드시 보충을 시켜야 세팅이 떨어지고 세팅이 떨어져야 다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환자들에게 반드시 영양제를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영양제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인데 네. 그거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어도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고용량으로 먹어야 돼요. 흔히 그 일반적인 영양 권장량을 네. 보면은 사실 뭐 비타민 B1, 뭐 B2 이런 것이 뭐 1.2mg, 1.5mg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거는 비타민 부족을 예방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내 몸의 망가진 조절 시스템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양의 영양제를 섭취를 해야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 B군과 고용량의 비타민 C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물이 필요한 미네랄 중에는 칼슘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체중 감량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포함이 돼야 되고 기왕이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정도의 충분한 용량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용량이 들어있는 또 체중 감량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고루 들어있는 네. 그러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네. 거기에 사실 이런 영양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제일 연구가 많이 된 게 칼슘이에요. 실제로 칼슘을 보충을 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칼슘의 보고가 바로 이제 유제품 이게 네. 저지방 우유라든지 치즈인데 네. 저지방 우유나 치즈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칼슘의 효과거든요. 네. 그다음에 칼슘을 먹을 때는 또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와줘야 돼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수백 가지 대사의 약방의 감초처럼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사가 왜곡된 몸에는 마그네슘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 비타민 D, 그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쬐야 이제 얻어지는 네. 건데 이게 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밖에 나와도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고 모자 눌러 쓰고 그러니까 현대인들 중에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타민 D가 결핍이 돼 있어도 우울증에 잘 빠지게 되고 그 체중이 그러니까 그 비만해지기 쉬운 몸이 돼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오메가3 지방산 우리가 좋은 지방산이라고 네네. 하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지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렙틴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렙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셋 포인트를 높이는 주범이에요. 그놈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면 셋 포인트가 네. 올라가요. 반대로 그 렙틴 호르몬이 빠릿빠릿해지면 셋 포인트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까지 뭐 요요 얘기보다는 셋 포인트를 낮추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네. 셋 포인트를 낮춰야 요요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어트를 할 때 무식하게 무조건 적게 먹거나 뭐 굶거나 하루에 운동을 3시간씩 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몸이 배고프지 않도록 네. 단백질로 배를 채워주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영양제 형태로 먹어주면서 네. 그렇게 해서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섭취 칼로리가 줄어서
체중도 줄고 셋 포인트도 렙틴이 개선되면서 떨어지고 그러면 요요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요요가 다시 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나의 몸의 세팅이 무너졌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다시 또 똑같이 세팅을 찾아가야 할 텐데 요요가 한 번 오면 그걸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어려워져요. 들었어요. 네. 이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자 체중을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네네. 빼가지고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을 썼더니 예전에 빠진 체중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3배나 많이 걸렸고 반대로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거는 2배나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네.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몸은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살이 더 찌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무식한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요요를 많이 겪은 사람은 네.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와야 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원장님을 네, 저한테 오셔야 돼요. 찾아가시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조금 요요가 계속 막 진짜 나한테 지금 요요가 닥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요의 왠지 약간 뭐 이거 처음과 끝을 나누기도 참 애매하긴 한데 요요의 끝이 저는 옛날 몸무게로 다시 돌아갔거나 혹은 더 많이 쪘을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요가 찾아오고 있는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느끼잖아요. 느끼죠. 네.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저녁 시간에 배고픈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평소랑 비슷하게 먹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녁 때 뭐 그렇다고 저녁을 뭐 대충 먹은 것도 아닌데 또 배가 고파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몸이 지방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신호예요. 네. 근데 자 배고픈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거 이때 먹으면 살찌는데 생각하고 안 먹잖아요. 네.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오. 그러니까 그 신호 자체가 안 들어와야 돼. 그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기지 못하고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 왜냐하면 네. 몸이 그러니까 지방을 붙이고 싶어서 그 신호를 보낸 거니까 네. 그 신호가 왔을 때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는 거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내가 안 먹으면 네.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음식이 안 들어와? 이거 위기 상황인데 하고서는 지방을 꽉 움켜잡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에서 이제 더 갖다 붙이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 자체가 안 들어와야 돼요. 그 신호를 오지 않게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러면은 그 신호를 오지 않게 하려면은 결국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신호가 오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세팅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을 막아줘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가 그거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로 인한 탄수화물 중독이고 그 다음에 밤에 잠 못 자는 거고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해도 낮 동안에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리적으로 그런 신호가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낮 동안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되고 저는 하루에 4끼를 먹게 해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네. 아침 먹고 4시간 후에 점심 먹고 3시간 후에 오후 간식 먹고 3시간에 저녁을 먹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먹고 4시간 후에 자기 하는 거지. 저녁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요요 때문에 몸이 체중이 늘어나려고 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을 때 그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녁을 일찍 먹고 잠을 늦게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호가 시도 때도 없이 어쨌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신호를 그러니까 저녁을 5시에 먹고 잠을 12시에 자면 반드시 그 사이에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약간 그 요요를 결국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착한 어린이의 삶을 살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찍 자고 네. 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 먹고 이런 삶을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아, 즉 네. 셋 포인트가 그러니까 다시 정상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좀 힘들긴 할 네.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네. 내가 어쩌다 과자 먹고 어쩌다 케이크 먹어도 살이 안 찌거든요. 근데 지금 막 세팅이 흔들려 가지고 밤에 배고프고 이럴 때는 밤에 정말 케이크 한 조각만 집어 먹었을 뿐인데도 살로 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배고파 이게 약간 저녁 똑같이 먹었는데 배가 고프네 이게 만약에 그 신호의 시작이면 만약에 살이 찌기 시작한 단계가 있잖아요. 또 네. 1kg, 2kg씩 약간 붓고 있는 단계. 그 단계에는 이미 요요가 왔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요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더 바짝 긴장을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빨리 주변 상황을 점검해 봐야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왜 저녁 때 배가 고픈지를 네. 찾아야죠.
지금 저희가 한 30분 정도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쭉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요라는 친구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식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팅을 낮추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세팅은 그대로 있는데 체중만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100% 요요가 오게 되니까 그런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금 빠진 체중이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찌려고 한단 말이죠. 네. 찌려고 할 때에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스트레스 정리하고 네. 스트레스 정리하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일은 뒤로 미루고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 가지려고 애쓰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나 이거 살로 가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잠을 잘 자야 돼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자야 낮 동안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고.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래도 밤에 잠을 못 자고 2시간 3시간마다 깨고 이러면은요 낮에 안 돼요. 네, 결국은 초콜릿에 손이 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잠을 푹 자야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들기 힘들면 저한테 와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가시더라도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잠을 푹 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줄일 수가 있고 그래야 요요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요가 생길 때 제가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 욕구가 증가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단백질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량을 평소보다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분들한테 하루 4끼를 먹게 하는데 4끼 중에 2끼를 단백질 보충제를 줘요. 왜? 몸을 속여야 되니까. 자, 몇 끼니 단백질을 뭐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로 먹는다는 게 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만만치 않거든요. 네. 더 질려요. 나중엔 맞아요. 당만 봐도 그냥 여기서 올라와요. 네. 차라리 그냥 양질의 단백질,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보충제 형태로 먹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프로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4끼 중에 2끼를 단백질 보충제를 먹게 하고 나머지 2끼에서 단백질을 챙겨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 먹는 습관 들여야 되고 낮 동안에 잘 먹어야 밤에 배고픈 신호가 안 나오니까 막을 수가 있고 저녁 먹고 4시간 후에 자야 그 신호가 들어오는 거 막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요요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예, 아주 마지막에 알차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사실 그 리셋 클리닉에도 어쨌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저는 요요가 오는 그 엄청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던 중간에 사람인지라 하루 정도 무너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 오늘 무너졌으면 내일부터 다시 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 돼요, 그게. 망했어. 네, 그게 이제 지금부터 그냥 그게 다시 또.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네네네. 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내려야 되는 처방은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면 안 됩니다가 돼야지 네. 소주를 5병씩이나 드셨으니 소주를 한 병으로 줄이세요는 아니죠. 음.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망가져서 세팅이 올라갔는데 네. 세팅을 낮출 때까지는 렙틴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몸은 어쨌든 세팅을 유지하고 싶은데 끄집어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일정 수준 떨어질 때까지는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에서 이제 8주 프로그램을 운영을 네네. 하는데 약속을 해요. 8주라는 기간 동안은 네. 예외를 두지 말자.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라. 나 다이어트 한다고 알리고 네. 술자석에서 유혹해도 나 8주 후에 먹을게. 그다음에 뭐 동료들이랑 간식 먹을 때에도 네네. 나 8주 후부터 먹을게. 라고 하고 과감하게 잘라라. 오늘 먹고 내일 운동 다 하면 되지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내가 어렵게 이렇게 내려놨어도 하루 무너진 것 때문에 이게 쭉 올라가 버려요.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다시 또 내리려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 네네네. 그래서 8주라는 기간 동안에는 집중해가지고 몸을 확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쩌다 좀 실수해도 네.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는 토끼와 거북이 중에 토끼가 돼야 돼요. 근데 교과서에 보면은 뭐 일주일에 0.5 내지 1kg 체중 감량 그래가지고는 세 포인트 못 낮춥니다. 초반에 잘해야 돼요. 네. 초반에 저는 그래서 8주라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내 몸의 세팅을 완전히 리셋시키겠다. 예,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남자분들도 저랑 미리 약속을 해요. 8주 동안 술 안 먹겠다. 도저히 약속 못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그게 가능할 때 다시 오세요 하고 돌려보내야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아직 8주가 안 된 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분들이 지금 리셋 클리닉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인데 오늘 저녁에 또 술을 약속이 있다고 나가신다고 하는 지금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술을 즐기거든요. 네. 저도 뭐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뱃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체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배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가 나온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뱃살이 더 나와요. 근데 내가 2달 동안 술 딱 끊고 뱃살을 확실하게 빼놓겠다. 그리고 뱃살을 빼고 술을 먹잖아요. 뱃살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면 어쩌다가 조금 해로운 게 들어와도 내 몸이 충분히 그거를 컨트롤을 하는데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케이크 하나 소주 한 잔도 내 몸이 버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애주가라서 평생 술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8주 동안 내가 술을 끊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평생 술을 즐기시면 되잖아요. 다시 또 배 나오면 그때 가서 또 2달 동안 술 끊고. 그게 평생 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지. 나 술 못 끊어 했다가 나이 50도 되기 전에 지방간이 심하고 간경화니까 술을 끊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머지 50년 동안 술을 못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을지 차라리 네. 지금 2달 동안 술 끊고 평생 술 먹는 게 나을지. 2달 끊는 게 낫겠네요. 네. 2달 끊는 게 훨씬 나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뼈가 되고 살이 되면 안 되니까 뼈가 되는 뼈가 되고 근육이 되는. 네, 좋네요. 뼈가 되고 근육이 되는 말씀을 오늘 아주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번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덥죠.